네, 이렇게 네. 치아 주치 오늘은요 앞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른 족부 질환에 네, 네,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저는 무주의 반증은 좀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족부 질환들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준비하면서 처음 진짜? 알았거든요. 네, 네.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련 그리고 지간신경 좀 생소한 병명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 족저근막염은 사실 굉장히 좀 흔한 편이에요. 오, 그러니까 네. 경도의 족저근막염은 정말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 많으신데 이제 발바닥 디딜 때부터 평발 같은 분들도 맞습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뭐 뒤가 당겨지거나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 족저근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발바닥 근막이 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뒤꿈치부터 그 앞쪽 발가락이 있는 데까지 쭉 가로질러서 발바닥 바닥에 평평하게 있는 근막, 인대 같은 구조가 발바닥 근막이 되겠습니다. 저 그림에도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근막이 작용을 할 때 딱 뿌리 부분, 그 뒤꿈치 부분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고요. 힘을 많이 받는 데서 이제 인대 같은 섬유 조직들이 잘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대가 끊어진 것이 복구가 그때그때 안 되고 또 누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해버리면은 족저근막염이 쉽게 됩니다. 쉽게 되고 이게 말 자체는 발바닥 근막염, 족저근막염 이래서 염증을 의미하니까 이거 뭐 갑자기 생긴 병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퇴행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많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 수술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연령대에 그리고 뭐 좀 생생한 좀 되게 건강한 인대 힘줄을 보기도 하고 좀 많이 상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이제 퇴행성 질환이 많이 겹쳐버려서 좀 많이 이제 생기를 잃은 힘줄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힘줄의 모습은 노끈이 될 것 같아요. 노끈 중에서도 우리 약간 광택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부들부들하면서 그게 힘줄의 양상과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힘줄은요 정말 새 노끈처럼 반짝반짝해요. 불빛에 비춰보면 빛이 진짜 빛입니다. 네. 빛이고 그 모양 자체도 굉장히 탱탱하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굉장히 잘 튼튼하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이게 퇴행성 질환이 많이 진행되고 난 후의 힘줄은 노끈도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닳아서 올이 나가고 좀 푸석푸석해지고 좀 광택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부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탱탱함은 다 사라지고 광택도 없어지고 그 푸석푸석해지는데 많이 부어가지고요 흐물흐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대가 퇴행성 변화를 많이 거치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 인대는 많이 아픕니다. 그것이 족저근막염이 되겠습니다. 좀 저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제 족저근막이 발가락 바로 아래부터 시작해서 발뒤꿈치까지 쭉 있는데 네.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저 중에? 보통은 아까 표시된 그 뿌리 부분, 네. 그 뒤꿈치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가운데 여기 발가락 그 발 뒤꿈치 가운데 부분 동그란 부분이 대개 절반 정도는 거기서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엄지발가락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많이 살펴봤죠.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많이 딛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많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 중족골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뒤꿈치 쪽이 아프지만 어떤 경우에 앞이 아프고 중간이 아픈지 약간은 좀 발의 모양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발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네. 요족이라는 평발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평발은 굉장히 좀 상식처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발이 우리 체중을 딛기 위해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는데 이 아치가 이렇게 납작해지면은 발이 체중을 딛는 그 버티는 힘이 약해져서 발이 쉽게 아파지고 뭐 많이 걷지 못하고 이런 정도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치가 그러면은 많으면 좋은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아치가 너무 높아도 발에 변형이 옵니다. 발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족이라고 하게 되고요. 평발인 경우에는 족저근막이 발바닥 근막이 상시 당겨져 있는 형태가 돼버려요. 이 아치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운데 쪽이 많이 스트레칭이 돼버려서 가운데가 많이 아픈 편이고요. 네. 요족인 경우에는 너무 솟아 있어서 앞, 뒤로 체중이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가운데도 약간은 체중을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앞뒤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앞, 뒤가 많이 아픈 편이고 당연히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위주의 족저근막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족저근막이 왜 손상이 돼요? 많이 걷는 거 걸어서요? 말고. 예. 그렇죠. 뭐 족저근막이 손상되는 원인도 결국은 과부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족저근막이 어떨 때 과부하가 되는지 알려면은 네. 족저근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족저근막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우리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발의 여러 구조물이 서로 분산될 수 있게 체중이 분산돼서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치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기능이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의대생한테도 이해하기 힘든 메커니즘인데요. 네. 사실 영어로 말하면 윈들리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때 사실 힘은 발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리,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큰 근육이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을 발이 땅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 밀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이 느슨느슨하고 헐렁헐렁하면은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발을 걷는 것처럼 힘이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아스팔트 길이나 이렇게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걷는 것처럼 발이 딱딱하게 고정되기 위해서는 이 족저근막이 역할을 굉장히 해줘야 됩니다. 이 족저근막이 없으면은 항상 모래사장에서 걷는 것처럼 발이 흐물흐물하게 돼서 걷는데 훨씬 많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너무 많이 될 때,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릴 때 족저근막이 잘 상할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과체중이 되겠죠. 체중 자체가 많아버리면은 네. 분산시켜야 될 체중도 많으니까 잘 상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발의 모양 자체가 아까처럼 평발이거나 너무 오목한 경우에는 체중을 분산시키기에 좀 불리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이 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또 체중을 분산시키는 다른 구조들도 있습니다. 발바닥 부분 지방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다른 조직보다는. 그래서 그 지방층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좀 얇아졌거나 아니면은 근육층도 발바닥에 꽤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약해져서 얇아진 경우에 족저근막에 과부하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부터는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인데요. 강한 충격. 자꾸 이제 점프를 한다든지 이제 직업적으로 자꾸 많이 걸어야 된다든지 자꾸 쿵쿵 발을 디뎌야 되신다든지 자꾸 달리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부하가 많이 가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이 안 좋은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잘 생깁니다. 이게 좀 역학적으로 아킬레스 힘줄이 좀 타이트하고 좀 병이 있으면은 족저근막도 좀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간에 요족이나 평발을 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아킬레스 힘줄이 안 좋다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족저근막에 좀 부담을 좀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반복되게 손상이 됐다가 회복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뼈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뼈가 자라나와서 뾰족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뼈가 자라나서 그 족저근막을 찌릅니다. 그런 경우에 손상이 훨씬 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쉽게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이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족부에 관한 진료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체중 그리고 신발 그리고 이제 발 모양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되게 제가 찔리는 일이 좀 많아요. 과체중 이야기할 때마다 살짝 움찔움찔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자, 근데 네. 아까 이제 그 뼈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네, 네. 그러니까 네. 엑스레이로는 검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보통 뭘로 맞습니다. 검사하죠? 그래도 엑스레이로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평발이나 요족을 처음부터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보통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서서 찍어야 돼요. 이 엑스레이는. 그리고 이 족저근막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뒤꿈치 통증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이 그 족저근막염이야, 발바닥 근막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생각보다 다른 질환도 많습니다. 지방 패드 자체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그 뒤꿈치 쪽으로 가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려서 되게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신경통인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진짜 아까 그렇게 손상되고 오래돼서 이제 윤기를 잃고 부어버린 힘줄처럼 되어버렸는지 초음파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이 족저근막입니다. 저게 건강한 거예요. 저렇게 좀 얇지만 안이 꽉 차 있고요. 하얀 선이 많이 보이죠. 저게 건강한 힘줄 인대 섬유들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덩치는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네. 두껍게 많이 커졌는데 사실 속을 보면 많이 비어 있죠. 이게 부어 있었기만 하지 안에 속은 다 이제 제대로 된 그 섬유가 없는 족저근막이 생겨버린 그 염증이 생겨버린 족저근막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초음파 진단으로만으로도 확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질환을 항상 의심해 보면서 이 질환도 같이 있나, 다른 질환이 같이 있지는 않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해서 우리가 질환이 생겼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발바닥 전체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염증이 네. 생기고 좀 이제 손상이 생겨서 아픈 부위 위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결국적으로 네. 궁극적으로는요. 근데 이게 초기 단계의 치료와 이제 많이 오래돼 가지고요. 만성적으로 된 후의 치료가 좀 다른데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이 좀 아프기 시작한 지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때는 그래도 온찜질을 잘 하시고 발을 잘 쉬게 해주시고 푹신한 신발을 신으시고 그냥 소염 진통제 드시고 이 정도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때 병원에 잘 안 오세요.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 많이 걸었으니까 아프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시는데 이게 3, 4개월 이상 쌓이다 보면은 이런 간단한 치료만으로 잘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게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최근에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법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치료법이 족저근막염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고전적으로 다른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해요. 뭐 최근에 나온 증식 치료, 뭐 프롤로 세라피라든지, 뭐 DNA 주사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주사, 뭐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죠.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특히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 패드를 얇게 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염증을 줄이다 못해서 인대를 끊어먹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해서 써야 하고요. 네. 체외 충격파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근거가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가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치료예요. 별로 부작용이 없거든요. 네.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체외 충격파가 한 번에 딱 싹 시원해지고 그러진 않고요. 평균적으로 봐서 6번 정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10번에서 20번 정도까지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인데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치료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로 많이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거 이제 꾸준한 치료하고 그 결국 이제 족부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 네, 패턴 조절이 항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 도대체 뭘 피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그래서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발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발은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느슨해야 돼요. 그래서 걸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앞부분 좀 느슨느슨한 게 좋고요. 중간 부분은 아치를 잘 살려줄 수 있게 좀 서포트가 되면서 딱딱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뒤꿈치가 닿는 부분, 뒤꿈치가 약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동그랗게 이렇게 파여 있으면서도 가운데가 푹신푹신한 형태의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족저근막염 예방에 가장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그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아킬레스 힘줄과 족저근막염과의 관계성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킬레스 힘줄이 느슨하고 튼튼해야 족저근막염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에 대한 스트레칭, 강화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계단이라든지 어디 모서리 끝에 이렇게 일어섰다가 한쪽 발로 체중을 디디면서 쭉 체중으로 뒤꿈치를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10초, 20초 버티시다가 네. 다시 올라가실 때는 이제 양발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이제 반대쪽 발로 쭉 내려가 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아킬레스 힘줄도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발 뒤꿈치에도 가장 뒤쪽인 아킬레스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킬레스건도 손상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네. 경우에 손상이 되나요? 아킬레스 힘줄은 네. 손상되는 기전이 또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썼을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기 전에 또 반복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부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치료법이라든지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굉장히 병이 심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세 부위에 수술하는 법이 각각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좀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스 힘줄염 같은 경우도 족저근막염과 비슷하게 체외 충격파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좋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킬레스 힘줄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가 있어서 단 한 가지의 경우 아킬레스 힘줄 바로 앞쪽에 윤활낭염이 있는데 그 윤활낭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킬레스 힘줄 자체에는 절대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표시해 놓은 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수술 치료는 좀 복잡하게 다릅니다. 네,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염도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한다. 그럼 회복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아킬레스 힘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족저근막보다는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빨리 좋아하시는 분은 일주일이면 다 좋아지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은 정말 3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도 가기도 하십니다. 1년까지도 가는 경우에는 이제 좀 슬슬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또 수술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결과도 좋으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너무 심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네. 발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평소에 아팠는데 좀 참으신 분들이라면요, 너무 참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네네네.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 치료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이 네네네. 치료법이 또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잘 고려해 네, 그런 것도 보시기. 있고 이제 발 쪽이 생각보다 네. 치료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잘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네, 네네네. 이런 점들 잘 참고해 네. 보시기 바랄게요. 네,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